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2025년 올해도 벌써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좀 슬슬 산타랠리에 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인데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약 1%, 그리고 나스닥이 1.7% 가까이 이 AI 기술주들 위주로 투매가 강하게 나왔는데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주된 범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오갔을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촉발한 AI 비관론에 또다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1%, 나스닥이 1.7%가량으로 하락폭이 역시나 제일 깊었고요. 또 S&P 500도 1%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말 랠리보다는 AI 관련한 이런 수익성 논란이 더욱더 가열찬 뉴욕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날 이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뉴욕 증시에서는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우리 장과는 반대이죠. 우선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날 다시 한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골고루 이 헬스케어와 일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면 업종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M7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락했는데 엔비디아가 3%대 하락했고요. 또 브로드컴 논란의 중심이었죠. 무려 11% 두 자릿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이 수급적인 변동에서 약간 상승세를 가져가게 되면서 2.7% 상승 마무리했고요. 일라일릴리는 미 FDA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1.8%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부추긴 이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세 가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날 브로드컴 그리고 오라클 두 가지가 AI 반도체주의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브로드컴의 마진 경고가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AI 수익성 논란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더욱더 커졌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논란의 브로드컴이 현재 시각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또 거기에 이어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의 CEO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타니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AI 매출의 총 마진이 AI 비부문 매출보다 작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AI가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AI 제품군 중에서 이렇게 수익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이어서 또 2026 회계연도 정확하게 보자면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이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입니다. 여기에서 AI 매출 전망치를 원래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걸 보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글쎄요, 자신감이 있었으면 최소치로라도 제시를 했을 텐데 이걸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상당 부분 우려감이 커졌고요. 또 앞으로 향후 6분기 동안 AI 제품의 수조 잔고가 최소치가 73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CEO가 밝혔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아무래도 부족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드컴이 약 11% 급락하면서 이날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또 오라클도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종전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CNBC에서 이날 오라클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 하나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오라클은 현재 시각 12일 이 불안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급락이 한번 나온 바가 있죠.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악재가 터진 겁니다. 오라클의 오픈 AI 관련 텍사스 데이터 센터가 이 완공이 무려 1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 당초 2017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할 게 2028년까지 밀렸다는 보도였고요. 또 그 이유가 바로 노동력과 원자재 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라클 사측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가동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우려감을 줄이지 못하면서 이날 오라클도 4%대 중반대의 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비슷합니다.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서 이걸 수익화로 연결지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을 집어삼켰고요. 또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 해맥 총재와 슈미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이 3명의 위원들의 이 발언을 정리한 이 화면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날 좀 전에 말씀드린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죠. 해맥 총재의 발언이 가장 이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 이유가 해맥 총재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어쩌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니까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bp 가까이 뛰면서 이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고요. 이게 가뜩이나 현재 이 성장주들,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수익화 논란, 그리고 이 부채 자금 조달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연히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떠안게 되는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되겠죠. 또 이어서 캔자스시티 연은의 슈미드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이번에 반대를 했었죠. 12월 FOMC에서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역시 데이터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금리 결정은 동결했어야 했다라고 매파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인상으로 어쩌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더더욱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배경 속에서 특징주들 어떻게 움직였을지 M7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날 3%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브로드컴과 오라클발 이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백악관의 AI 차리죠. 이 데이비드 sak스가 정면으로 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입 불가설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H200 칩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반도체 자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이날 가장 시장에 특히나 나스닥의 하락을 이끈 브로드컴 11.43%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수익화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이 브로드컴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맞춤형 AI 칩, XPU라고도 하죠. 이 XPU가 어쩌면 브로드컴의 매출 총 이익률을 약화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팔았을 때 돈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이어서 오라클은 이날 4%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브리핑 당시에 다뤘었던 이 데이터 센터 완공 지연 소식에 더불어서 브로드컴 CEO 이 호크탄 CEO가 오라클의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오픈 AI와 관련해서 2026년에는 실질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라클은 대표적인 오픈 AI 관련 이런 파트너사이죠. 이 오픈 AI 관련 수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오라클을 짓눌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는 이날 M7 중에서 독보적으로 2.7% 상승했는데요. 이 모델 Y의 로보택시가 연말까지 안전 요인 없이 운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테슬라를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1%대 하락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모두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이 러시아가 프랑스 내에 있는 구글 자산 1억 2천 달러어치를 그대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러시아가 상당히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자국의 자산을 드디어 얼리고 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다시 한번 이 구글의 주가를 하방 압력으로 끌어내렸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78% 하락했습니다. 이 전력망 공급 난항 우려가 겹쳤고요. 또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오라클발 가장 크게 이 하락 갈등을 겪은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약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선정해서 왔습니다. 이날 마찬가지로 브로드컴과 오라클 그리고 이어서 페르미까지 AI 반도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페르미 이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비해서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업체이지만 명색이 유명한 AI 인프라 전력망 관련 이런 기업입니다. 문제가요. 이날 페르미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적인 잠재 고객이 건설비로 책정된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착공 지연 소식과 더불어서 더더욱 앞으로 이런 수익성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 수익화에 조금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번졌고요. 페르미는 33%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반대로 리비안 전기차 브랜드죠. 12% 이상 급증했는데 사실 그 전날에는 급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년 연례 행사 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이슈인 바로 AI 칩 관련 이슈였는데 이게 당장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컸지만 이후에 이 주요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BNP 파리바에서는 일부 AI 영역에서 리비안이 테슬라를 추월했다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안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이런 리포트를 남겼고요. 또 이어서 틸레이 브랜드 이 대마초 관련주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대마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이날 44% 굉장히 급등했었죠. 전반적으로 대마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마리화나에 대한 등급을 조금 더 완화하는 기조로 이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리화나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가지의 이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0.28%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 58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국제 에너지 동향 보고서 이 월간을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25년 10월에 석유 재고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여전히 이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감이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점이 부각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5원 가까이 오르면서 어느덧 1,48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평균적인 환율 값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주말 동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환율 안정화시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겹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1.5% 가까이 내리면서 여전히 이 8만 9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세 내지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금리 인하에서의 또 다른 이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스당 4,3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로 전망이 된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주말 내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2년물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3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이 국채금리의 상방 압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다 같이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애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양강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대통령과 함께 상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케빈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애시 위원장의 유력설이 제기됐지만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역시 최종 후보군이라는 것입니다. 워시 전 이사는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경제고문을 지냈고 월가 경력도 있으며 2006년에서 2011년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 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똑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워시전 이사를 면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45분간 차기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충성 경쟁이 차기 연준 의장을 낙점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케빈 호시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은 37%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10일 연준이 내년 전망에선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선 내년 5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로 새 의장이 취임하는 등 친 트럼프 연준으로 바뀌며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이 AI와 관련한 마진에 대한 이 경고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되면서 AI 버블런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지 시간 11일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1년 전보다 28% 증가한 180억 2천만 달러,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7% 증가한 4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입니다.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AI 수혜주로서 물리 설계를 맡은 구글의 TPU가 좋은 성능을 보이며 올해 주가가 7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 칩 마진이 생각보다 작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는 추락했습니다. 호크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이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BAI 매출보다 총 마진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정교장에서 브로드컴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역시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68% 증가한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AI 직접 수혜를 보던 두 기업이 우려 섞인 실적을 발표하자 잠잠했던 AI 버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르젠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로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AI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면서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승인받은 H200 칩의 이 양을 더욱더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중국이 이 부분을 수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들의 GPU H200 주문량이 현재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 칩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접촉해 H200의 대량 구매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 전문가인 노리치우 화이트 오크 캐피털 파트너스 투자이사는 이미 다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기업 고객이 중국 정부의 조건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 H200의 수입을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이번 수출 결정은 자살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최근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중국 기업이 H200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의 국내 칩을 함께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결국 H200의 수입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최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3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11월 판매량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39,8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3% 줄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판매량은 2022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스테퍼니 발데스 디렉터는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후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테슬라의 스탠더드 모델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스탠더드 모델 판매가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 특히 모델 3 판매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테슬라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모델 Y와 모델 3의 저가형 버전인 스탠더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가격 모델의 등장에도 미국에서 지난 9월까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00 세액 공제 혜택에는 미치지 못해 테슬라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종료로 인한 타격은 다른 업체들이 더 크게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41% 이상 감소했는데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3.1%에서 56.7%로 상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전조 현상이 있었죠. 오라클도 앞서서 한번 추락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파인 9이죠. 매그니피센트 7의 자리가 없다기보다는 그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원래 처음에 있던 그 7개를 빼기가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파인 9으로 2개를 더 만들었는데 그 두 기업이 바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죠. 그래서 9종목인데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는 9종목이죠. 근데 이게 뭐 순위를 굳이 1위에서 9위로 매기기엔 그래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제일 거기서 1위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하지만 동물의 왕은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악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9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고 AI 씬이 조금 위기에 처한다. 뭐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걸로 받아들일 사람도 많겠죠. 네. 근데 지금 그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면은 좋은 부분을 더 보지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굳이 나쁜 부분을 들춰가지고 떨어뜨리진 않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왜 떨어뜨릴까요? 안 좋은 부분을, 그러니까 10가지가 좋은데 11번째 한 가지가 안 좋다고 해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부터 계속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전체는 좋은데 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 해서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위치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인도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럼 너무 신선하잖아요. 처음엔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그러다가 언론의 노출도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이 사람 옛날에 학력위조했네? 옛날에 부동산 투기했네? 네. 점점 그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비해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처음에 탄생되고 이렇게 뜨거울 때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좋은 얘기만 나왔죠. 나쁜 얘기가 있었어도 그게 다 잠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라클을 보십시오. 오라클이 이제 먼저 그 스타트를 끊었죠. 좋은 스타트가 아니라 나쁜 스타트를 끊었는데, 자, 오라클이 뭐 때문에 빠졌어요, 이번에?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자, 다른 거를 보세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좋은 거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2.26달러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오라클이 주당 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급락을 했을까요? 잉여 현금 흐름 저기다 주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하도 의대 하니까 의대생 키우겠다고 내 아들, 딸들을 무슨 초등 의대반을 보내요. 그리고 과외를 3-4개씩 시킵니다. 그거를 보는 2개의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그러다 가세 기울어. 너네 폐가 망신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반대론자들은? 그럼에도 야, 너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너 나중에 40년이 걸리더라도 네 아들, 딸들이 의사가 되면은 그렇죠. 너 그게 그거 더 100배, 좋다. 1000배를 뽑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난 거를 보고 야, 데이터 센터는 2, 3년이면 다 돈 뽑아내. 아, 그리고 다른 메타, 구글은 그럼 안 그래? 오라클만 그런 거야? 저렇게 잉여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해서 투자를 안 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남는데? 저 투자를 뽑아낼 수 있는 이걸 뽑아낼 수 있는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 잉여 현금을 적자인 거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 상반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블리딩 캐시라고 나왔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블리딩 캐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 블리딩 캐시의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 피를 흘리는 게 나중에 저게 2배의 살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게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무리한 투자다, 과잉 투자다, 저거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곳에 베팅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일단 팩트만 보자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잉여 현금흐름이 플러스였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10년 만에 잉여 현금흐름이 적자가 나는 상태예요. 네, 적자도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10년 만에 오라클에 엄청난 변화가 왔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10년 만에 오라클이 잉여 현금흐름이 적자가 날 정도로 힘드네, 망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2025년도에 지금 점으로 찍혔기 때문에 향후에 그게 잉여 현금흐름이 엄청나게 대폭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대박이 난다면 이 지금 그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판단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잉여 현금흐름이 여기서 적자가 난 것이 계속 누적이 돼버려서 10년 동안 벌어놨던 걸 다 까먹고 향후 10년 동안 계속 영업 적자 흐름이 나가지고 부도가 나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무리한 투자로 이제 가세가 기운다, 기세가 기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맞겠죠. 네. 그것을 2025년에 지나고 나서 향후에 몇 년간의 흐름을 예측해서 주가의 베팅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틀려지겠죠. 이거를 뭐 오라클 풋을 사시는 분도 있고 공매도를 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오라클에 폭풍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규모가 좀 적으면 아무래도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적을 텐데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우려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라클에 이어서 지금 브로드컴 역시도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네. 자, 브로드컴도 좋은 부분을 봐볼까요? 브로드컴도 지금 좋은 부분을 보면요. 이 지금 17분기 동안 15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괴력의 실적이죠. 회색이 예상치고요. 파란색이 실제치입니다. 자, 2020년도 4분기부터 보십시오. 회색 막대 그래프보다 거의 대부분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높았습니다. 엔비디아랑 똑같죠. 네. 아무리 시장에서 허들을 높여도 그 높은 허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거기다가 2024년도 4분기에서 2024년도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막대 그래프의 증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 뒤로 꾸준히 지금 올려치고 있죠. 자, 이거를 보시는 분은 아니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매출이 저렇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 도대체 무슨 걱정이냐 하는데 브로드컴을 왜 하락을 시켰냐 얘네는 브로드컴은 주문 잔고가 예상 차이가 나왔어요. AI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지금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외형 성장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외형 성장 매출액이 늘면 외형 성장이고 주당 순이익이 늘면은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실이.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내실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주당 순이익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매출액이 지금 계속 외형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형 성장, 내실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라클은 과잉 투자다. 그리고 이 지금 브로드컴은 주문 잔고가 기대치 하회다. 여기에 주목을 해서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지금 시계열로 봤을 때 뭐 그 한 10년을 봤을 때 네.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지렛대 효과를 위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그냥 죽기 싫어서 어려운데 주머니 탈탈 떨어서 남 따라가려고 하다가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지금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까지 지금 AI와 관련한 마진 잔고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AI 버블론 잠시 주춤하고 또 사라진 듯 했는데 다시 재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전반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질까요? 네, 준비한 차트를 보시죠. 예.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 드립니다. 뭐 제 주장을 굳이 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장해봐야 다 틀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봐야 네.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부분에서 틀립니다. 의미가 네.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팩트 가지고 판단을 하십시오. 전 팩트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투자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을 빼고 비주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비주택 중에서 밑에는 완전 쳐져 있죠. 선이 위에는 쫙 가파르게 올라서 있고 그게 기점이 어디냐면은 2022년도 말입니다. 뭐 오픈AI, 챗GPT가 출연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AI가 네. 시작될 때, 태동될 때.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정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감 경기는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요? 네. 지금 주시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만 폭등하고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이 비주택, 이 고정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걸 의미하는 걸까요?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하드 캐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제외한 비주택 고정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격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뭐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죠. 인프라 네네. 스트럭처의 어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무로 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데이터 센터 혼자 하드캐리만 하고 그냥 고군부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관론을 주장하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데이터 센터 저거 사상 누각이다라는 거죠. 사상 누각이니까 무너지면은 나머지 경기는 원래 기반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무너져서 충격이 엄청나게 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기가 딱 좋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자 우리도 이게 또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요. 이게 또 에브리띵 랠리라고 얼마 전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네. 여러분들 금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죠? 안전자산. 그렇죠. 분류를 하자면 그렇죠. 물론 금이랑 미국 달러, 채권 이 세 가지가 안전자산의 범주에 들지만 그 세 개가 또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안전자산 안에서도 상생관계가 있죠. 상성관계가. 근데 이제 주식하고 비교를 하자면 주식하고는 아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미국의 채권, 미국의 달러. 그러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 갖고 있는 채권, 그리고 보장하는 채권, 그다음에 세계 최강 대국의 화폐, 그다음에 세계 최강 대국의 최강 대국권 아니죠. 금.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전자산이 금이랑 주식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세로선을 보시면은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죠. 뭐랑 겹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랑 겹쳐요? 방금 본 차트. 그 데이터 센터가 폭증할 때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2022년도 말, 2022년도 말에서 2023년 초죠. 똑같은 시기네요. 그거랑 예. 주식 시장이랑 금 차트의
변화가 극심해지는 그 부분도 똑같은 시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죠. 바로 AI가 태동되는 그 시기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안전자산도 많이 그쵸. 사들였다, 빨간색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S&P 500이고 노란색이 금 가격입니다. 자,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에 그 이후부터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아니요. 선의 그 격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선과 있나요? 선은 지금 거의 뭐 일치하죠. 선과 예. 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예, 예.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시기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쵸. 것은 예.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과 골드라는 안전 자산이 같은 시기에, 물론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같은 흐름으로 가죠. 근데 그 격차가 좁아든다는 건 뭐냐?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이거 제가 비관론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전체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하드캐리해서 이 경기를 완전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네.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빼지 않겠죠, 여러분들? 내 모든 자산을 끌어가지고 주식에 올인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트예요. 네. 불안하니까. 금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고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주식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불안하다는 의미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가져온 거죠. 그 두 개 차트를 종합해 보면은 결론이 나오죠. 비관론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데이터 센터만 집중되는 그 투자가 나타났으며 금과 주식의 자산 가격 이 상승의 어떤 흐름의 속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자산까지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증시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또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이슈 H200 생산 확대 소식인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H200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이 중국의 공급을 염두에 둔 것이죠. 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 H100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블랙웰, 향후에 루빈 칩 이런 최첨단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TSMC에다가 생산 라인을 증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TSMC의 라인이 애플에 가장 많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엔비디아는 TSMC 요구를 했고 중국은 엔비디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요. 기업이랑 이런 민간 측면이랑 정부 측면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똑같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 원하는 거랑 정부에서 어떤 취해야 되는 액션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중국이 지금 전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탄은 날아가고 있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서로가 누구도 지금 자존심을 죽일 만한 국가가 없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콧대를 세우면서 받아들이더라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빨리 인공지능신에서 뭐 1초라도 늦으면 그쵸, 뒤처지기 따라가야 때문에 되니까. 네. 어떻게라도 지금 받아들여야 되니까 뭐 밀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부는 좀 이제 수입을 막으려고 그쵸. 하는 어쨌든 거죠. 지금 예. 이 첫 번째 질문에 나온 보도로는 예. 지금 중국에서 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는 원하고 있지 않은 액션을 취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여러 군데서 취했기 때문에 이런 기자님들이 요것도 보도를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 민간에서 원하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전에 밀수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몰래 밀수해서 이미 쓰고 밀반입, 있다는 얘기도 네. 나왔고요. 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무슨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막 분해를 해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뭐 엔비디아 출신이나 이런 중국인인데 엔비디아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력을 다 저기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도 모집해서, 예. 그런 뉴스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려고 구애를 하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게 보여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낌새도 챌 수 없게 어떤 포커페이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립을 가속화하는 그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수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의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놓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 그 미국의 뭐 의회, 그 중국의 의회 같은 뭐 중국은 의회 개념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랑은 민간이랑 얘기가 완전 달라요. 지금 미국 의회도 왜 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행동을 했느냐. 왜냐면 이 트럼프가 요거 뉴스 바로 나오기 직전에 한 이틀 전인가 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가 나왔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원래 둘이 완전 갈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뭔가 중국의 그 수출을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트럼프가 무슨 단독 결정해서 뭐 블랙엘 칩을 H200 칩을 주기로 했다. 갑자기 그 뉴스가 툭 네. 튀어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더니 결국 얘기가 나왔네요. 존 물레나 그것도 이제 이분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네. 공화당 의원이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게 지금 최첨단 칩을 판매를 승인하면은 트럼프 1기 때 전략적 우위 가져갔던 건 다 까먹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수출 허용한 근거가 뭐냐고 지금 러트닝 상무장관한테 답변을 달라고 지금 했답니다. 네. 답변을 어떻게 줄지는 이제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의회랑 정부의 입장이 미국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립을 조금 더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아까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네. 알리바바랑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한 회사. 그 회사에서 원했다고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알리바바 너네 AI 키울 때 알리바바도 LLM이 있거든요. 너네 대규모 언어 모델 키울 때 미국 칩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도에는 알리바바가 원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알리바바랑 미국 기업 관계자랑 뭐 접촉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또 언론이 통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솔직히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알리바바가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중국 정부 하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우리 옛날에 마윈도 알지 않습니까? 몇 년간 사라진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희랑 또 구조가 다르니까요. 예. 또 정부가. CEO가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누가 봐도 원하긴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자국 굴기를 빨리 한다고 해도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못 따라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계속 막고 있으니 대놓고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밀수를 하건 어떻게 하건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성과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C드림이라는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 영상 AI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랑 나노바나나의 그 파괴력이 월트 디즈니 IP를 소유해가면서 더 커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도 그래요. C드림이라는 게 굉장히 싼데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잘 뽑혀요, 영상이.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무기가 있는 거죠. 칩을 조금 저렴한 걸 쓰고 나노바나나 이용한 것처럼 월등하진 않아도 우리도 어느 정도 영상을 뽑아낼 칩의 수준은 된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시간을 벌면은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가격 저기가 있거든요. 나노바나나보다는 중국 C드림이 싸다. 그러니까 이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쓸 수가 있죠.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네. 요즘에 AI 여러 개 쓰시면은 많이 쓰시면 20만 원도 넘어가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갑자기 네, 이것저것 구독하면요. 월급도 5만 그렇죠? 원씩 하다 보면 4개 하면 20만 원 나갑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이 브로드컴과 또 오라클 AI 버블론의 어떤 재점화와 또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생산량에 대한 중국의 수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탁효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무디스의 글인데요. 자, 무디스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BW2에서 BW1으로 이제 상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HBM의 경쟁력과 또 재무 구조의 개선을 반영한 부분이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자사주 매입의 여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았고요. 또 자사주 활용과 더불어서 ADR 발행의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언급만 됐었는데 몇 달 전에는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상향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BA2에서 BA1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보통 이제 3대 신용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해당 종목이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들에 대한 그 등급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 그 전망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 좋게 변하면 안정적이고 나쁘게 변하면 부정적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고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그널을 준 것이고 시그널을 준 다음에 해당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근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그 근거에 해당하는 등급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BA1에서 BA2로 이제 상향을 갖다가 몇 개월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이제 상향을 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냐? 신용 등급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큰 손들에 대한 시각이 또 달라지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자기네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채에 대한 등급이 바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회사채가 결정합니다. 회사채를 갖다가 발행할 때 보다 낮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다 그 재무적인 관점에서 융통성 있게 회사 운영할 수 있겠다. 수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또 수백억 원에 대한 그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이자 절감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상향이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어떤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금성 자산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무디스가 SK하이닉스의 어떤 등급을 상향한 이유는 HBM 때문에 생긴 순자산이 많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이 많아진 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영업활동 현금이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이라 따로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4.3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엄청난 적자가 계속 기록했으니까 극적으로 이제 사실 영업이익을 갖다가 반전했던 것이 23년이고 작년에는 무려 영업활동 현금이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려 영업활동 현금이 47조 5천억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런 어떤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면 사실 주주들에게는 되게 큰 호재인데 EV 호재가 사실은 더 다른 방식으로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ADR과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ADR 발행과 관련해서 이 자사주 매입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예. 그 ADR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에서도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갖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통로가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것을 그 SK하이닉스가 원래 이제 조회 공시를 거래소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가 ADR을 갖다 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답변을 해다오 했더니 하루 지나서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기해서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진척될 거라고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자사주가 전체 시총에서 2.4%에 불과합니다. 다른 데 자료를 보면 5% 넘는다라고 이제 의문을 다시 분들 계실 텐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몇 년 전에 그때 상당히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았을 때 해당 자사주를 바탕으로 EB를 발행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 물량을 빼낸다면 실제적으로 미국에다 자사주를 갖다 매개로 ADR을 발행한다면 불과 2.4%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행주의 2.4%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서 10%까지 유통 물량을 공급해야 ADR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재원이 있으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잡음이 있습니다. 어떤 잡음이 있냐면은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재원을 갖다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재명 정부는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의무화하겠다. 너네들이 자사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던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존의 상장사들이 모든 주주의 것이 아닌 현재 경영진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갖고 뭐 다각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상인을 비롯한 그 많은 수의 그 상장사 대표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했는데 이걸 밀어붙였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실질화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업 가치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발행한다면 추가로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해당 자사주를 갖고 사실 미국에 상장한다면 ADR 관점에서 좋지만은 기존의 정부 당국의 정책과는 부딪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TSMC의 예시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TSMC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상장을 했고 또 어떻게 동조화가 됐나요? 예. 그 잡음이 있었는데 TSMC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 TSMC 사례를 보면 좋겠는데 TSMC는 자사주를 갖고 ADR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보통주를 갖다 발행하면서 ADR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가 굳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 미국 중지에 ADR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과도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1997년에 TSMC가 미국에 ADR을 발행했는데 노란선 그래프가 이제 ADR에 대한 주가 차트입니다. 당연히 주가 차트인데 파란색의 본토 대만 가까운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TSMC의 주가와는 동조화가 된 동시에 하지만 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면 주가의 상승폭이 미국의 ADR이 미국 본토의 상승폭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1997년 이후로 미국 ADR의 주가 상승폭은 무려 4,400%인데 미국 그 대만 가까운 지수에 상장된 TSMC 본토 상장률은 2,100%입니다. 물론 이제 2,100%도 우리가 부러울 만한 수치이긴 한데 어쨌건 미국 본토에 상장한 ADR의 성장 동력이 더 크다. 이 점도 유념하시면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사주가 아닌 미국 본토에다 보통주 상장해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TSMC와 또 예시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제일 큰 잡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이 의견이 바로 이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닌가요? 예, 그래서 네. 정부 여당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굳이 자사주를 갖다가 ADR 상장하지 않고 보통주를 ADR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TSMC의 경우를 본다면 약 10% 정도의 보통주를 처음부터는 아니고 점점 늘리면서 10% 정도의 보통주를 기반으로 ADR을 상장한다면 제가 좀 전에 차트 보여드린 대로 해당 ADR의 주가 상승은 본토에 있는 그 TSMC의 주가 상승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동조화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가 현재 이제 PER이 7배 미만, 5배 미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업계의 3등인 마이크론의 PER이 11배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는다면 내년에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상승률은 더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전체 그 코스피의 시청률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가 내년에도 5천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 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통주를 갖다가 미국 ADR에 발행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그 PER을 갖다가 11배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획기적인 분기점 될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틈나는 대로 미국의 그 발행할 ADR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주 발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디스의 상향 정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서는 그런 아주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ADR 상장 논의라던가 자사주 매입 등이 향후 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인데요. 자,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한국산 호위함 필리핀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이 건조 신형 호위함 2척을 이제 필리핀 해군에 취역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수직 미사일 발사체계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방공 대함 능력이 또 강화되며 이렇게 남중국해 압박 속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평가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필리핀과 한국의 이 군 현대와의 동맹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사안인데요.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그룹의 이 거점으로서 필리핀이 지금 부상을 했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HD 현대중공업이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 필리핀 해군에서 최근에 이미 두 척의 군함을 취역시켰고 새로 이제 추가로 이제 두 척의 군함을 취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는 4척의 군함을 갖다가 새로 맞았으니까 필리핀 해군 전체 전력이 엄청난 증가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이 사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중국이랑 이제 인접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이 있어야지 필리핀의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이 근간을 갖다가 HD 현대그룹, HD 현대중공업이 4척의 군함을 필리핀에 취역시켰다는 것을 갖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이 해군 증강에 이렇게 자원을 붓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이제 필리핀과 맞닿은 국가가 이제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말 자체가 중국의 남쪽이라는 뜻이고 중국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만, 뭐 여러 나라 국가랑 이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중국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지만 중국은 이제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군함을 보내서 필리핀의 어선, 필리핀의 어떤 군함과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필리핀이 그런 차원에서도 해군을 증강시켜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수빅조선소가 필리핀에 있어서 이 세계 4, 5위의 조선 국가였는데 지금도 이 자국의 군함을 활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필리핀이 4, 5위권의 해군, 4, 5위권 조선업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4, 5위권은 뭐냐? 그 당시는 이제 당연히 일본, 중국, 한국 이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상당히 이제 해군 조선업에 대해서 강자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필리핀 역시 조선업에 대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수빅 조선소를 갖다 떠올 수밖에 없는데 수빅 조선소를 갖다 거점으로 필리핀이 세계 4, 5위권의 조선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쇠락했기 때문에 중국이 필리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모욕감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해군함이 없었다. 이것서 해군을 갖다가 증강시키기 위해서 HD 현대그룹이 수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4척의 군함을 갖다가 성공시켰다. 그러면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은 HD 현대그룹이 필리핀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도와주면서 당연히 HD 현대그룹은 필리핀의 거점을 마련을 해서 동남아에 이르는 어떤 벨트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근간도 마련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나 다른 보도를 보면은 결국 HD 현대그룹이 필리핀의 잠수함 건조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군을 갖다가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HD 현대그룹에서도 도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찾고 있는데 만약에 함께 협력을 해서 수빅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빅 조선소의 어떤 오너십,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면 수빅 조선소가 당연히 필리핀에 있는 미국 해군의 조선소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기지였는데 반미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미국 해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HJ중공업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서버러스 캐피탈 금융기관이 해당 조선소의 부지를 인수한 상황입니다. 그 해당 조선소의 부지를 갖다가 HD 현대중공업이 10년간 빌려쓰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군 군함도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재 HD 그룹의 이제 도크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10년간 빌려쓰는 차원을 더 확대해서 아예 그 해당 부지를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수빅 조선소를 갖다가 HD 그룹이 가져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남중국해에 거점 마련한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거점이 어디 있느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이미 1996년부터 HD 그룹이 조선소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미 23척의 조선소를 갖다가 내년에 건조할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인근에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인도까지 연결한다면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아우르는 HD 그룹의 조선소를 갖다가 벨트를 갖다가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크에 걱정 없이 또 다른 매출처를 갖다가 삼을 수 있다. 이 점은 사실 HD 현대그룹이 약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해군 장악과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좀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오늘 역시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역시 월요일 날이니까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 나오고 난 전후로 시장이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달랐죠. 확실히 이제 이번 12월 금리 인하 이 부분이 다 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계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수요일까지 월화수 3일은 좀 주춤했습니다. 사실 이제 뭘 참 질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연준 금리 인하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좀 나빠지지 않고 다른 특별한 악재들이 좀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투자 국내에 늘어나면서 오늘 두 번째 뉴스에서 외국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 후반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일주일 전체적으로 1.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앞서 잘 설명을 해드렸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황은 좀 좋지 않죠. 특히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겠죠. 믿었던 너마저도 해서 브로드컴까지 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결국은 지난번 오라클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브로드컴도 그렇고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딱히 펀더멘탈 자체가 근본적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뭔가 여전히 이 기술주들,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또 금요일, 지난주 마지막 날은 또 이 메모리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기술주들이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다 파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주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리적으로는 이 부분이 일단 이번 주에는 가장 크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정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보면은요. 앞서도 자세히 나왔겠습니다만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게 아직은 11월 달 고용 보고서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준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것도 좀 그렇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18일 날 발표가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부담스러운 부분들, 걱정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줄 것이냐, 막아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주말에도 다양하게 이 메모리 우리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뭐 전망들 또는 분석 보고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인상 깊었던 건 SK 하이닉스의 내부 뭐 어떤 연구 자료다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온 걸 하나 좀 봤는데 거기서는요 이 메모리의 이 쇼티지 이 현상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2017년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의 내부적으로는 2018년까지 간다라고 오히려 더 1년 더 뒤로 더 연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또 수요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안 살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디램이 이 호황 사이클이 갑자기 이제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런 식이 반복이 됐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이 쇼티지 현상이 없어지죠. 그러면 갑자기 그 전에 내가 막 비싼 돈을 주고 성급금을 주고라도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는 거죠. 갑자기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내부 보고서에는 지금과 같은 D램의 메모리의 쇼티지 상황은 2017년이 아니라 2018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실적에서 이번 주에 나올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뭐 지난 3분기의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4분기나 내년 이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잘 보시면 주초에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가 되는 18일 이후에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주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기술주들의 우리의 약세는 또 따지고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얘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11월 달에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면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14.4조, 그러니까 14조 4천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다. 이거 뭐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12월 들어서 아직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 조금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2025년도에 했던 그 트렌드를 보면 작년 8월부터 팔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때 조방원전 중심으로 이 섹터들을 엄청나게 사들이며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또 한 달 순매도로 돌아섰다가 9월, 10월 이 두 달 동안 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엄청나게 사들였죠. 그때 좀 주가가 코스피가 4천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1월 달 순매도를 엄청나게 했고 이래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12월 달에 아직까지는 순매수로 돌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뭘 샀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그 중반에 시장을 이끌고 갈 때는 조방원전 섹터를 중심으로 샀다 그러면 두 번째 이끌었던 9월, 10월에는 반도체를 아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12월 달 들어 산 매수 종목들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일렉트릭 딱 보면 반도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주도 섹터였던 방산과 원전이 있고요. 방산과 전력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자동차가 추가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과 엮이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주도 섹터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의 판세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가늠할 가장 중요한 주가 바로 이번 주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향후 가이던스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가의 분위기가 다시 기술주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또 흐름이
정말 산타랠리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릴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딱 반대더군요. 12월 들어서 개인들 5조 3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개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요 순으로 팔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또 매수한 순위가 또 고순이었죠. 그래서 이건 이번에도 역시 또 개인은 외국인과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또 수익률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아마 내년 1월 한 초쯤에 첫째 주쯤에 아마 또 이데일리 신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익률을 또 비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KB금융에서요.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주제로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올해 15년 차. 나름 올해는 좀 더 사이즈도 좀 커졌고 이 설문조사 대상도 좀 늘어났고 좀 무게도 좀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 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KB금융이 한국의 부자라고 한 기준이 중요하겠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동산 자산 10억 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아마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이 10억 정도 막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보다 서너 배 이상 될 거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좀 봤을 때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보죠.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을 보니까 부동산 자산 보시는 것처럼 54.8억, 금융자산은 30.1억 이게 이제 올해 기준으로 총 자산 이게 이제 규모고요. 대략 보면은 한 91억 정도, 9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부동산과 금융을 합쳐서 한 100억 전후 정도 돼야 한국에서 이제 이른바 정말 부자다 이런 어떤 위치가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총 금융자산이 이래서 3,066조 원이었고 15년간 매년 7% 이상씩 이 자산이 늘었고요. 특징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아직 많긴 한데 부동산 자산은 15년 전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15년 전에는 70%가 넘었는데 지금은 50%대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반대로 30%대 중반까지 한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평균은 역시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은 부동산이 한 75%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이 한 25% 됩니다. 아직은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의 이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금융 자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금융 자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는 주식 때문이다. 주식이라든가 코인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자산이 줄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자들의 수도 15년 사이에 한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자들은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뭘 투자한다고 생각할까요? 주식이었습니다. 단연. 그래서 주식 비중을 내년에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론, 뭐 거품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부자들은 아니야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께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펀드워치는 간단하게 좀 보죠. 표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주는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 2차 전지, 방산 뭐 이렇게 기존 주도 섹터들에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추가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안 보이죠? 보시면 1위가 신한솔이죠. 조선 탑3 이건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11% 레버리지에서 11% 정도 보였고 사실 2차 전지 요게 미래에셋고 요게 9.7%로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인데도 보통 상품인데도 9% 10% 가까운 수익률이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 봐도 좀 될 것 같고요. 하나 플러스 방산 쪽도 7%로 다시 좀 수익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7% 플러스였고요. 코스피 수익률이랑 상승률이랑 비슷했죠.
해외는 플러스 1%, 우리가 낮고요, 해외보다. 그다음에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 1.8%였고 브라질이 무려 마이너스 4.5%. 요즘에 미국이 브라질을 자꾸 쪼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섹터별로는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4%로 국내외 다 바이오 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개별로는 한투운용의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섹터에 이제 집중한 그런 이제 ETF죠. 이게 6%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아직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반도체와 또 건설주들이 잇따라서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월요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증시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뭐 우선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지요. 우선 뭐 방산주나 로봇주들 뭐 이렇게 테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부각이 됐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에게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수 자체도 사실 뭐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개별 종목들도 수익률이 좀 뒷받침되면서 아무래도 계좌 수익률은 그래도 참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살펴보시면 뭐 혼조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6%, 코스닥 1.3% 주간 단위 상승했는데 글로벌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이 반영된 상황이지만 우리 증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조금 더 약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보시면은 그다음에 환율하고 기준금리가 사실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오히려 조금 상승하고 미국채 또 상승했는데 이번 주에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네. 환율이라든지 금리 수준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50달러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미 연준이 지금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또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관전 포인트였던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발표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도 네.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오라클이 예상보다는 수익이 좋았는데, 근데 매출은 조금 부족한 관계로 아쉬웠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뭐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서 아직도 AI 관련한 불확실성 또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좀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로템이 페루 정부와 K2전차
와 차륜형 장갑차 등 총 195대 수출할 수 있는 기본 협정을 맺었고 여기에 금요일에는 하나그룹이 호주 조선사 오스타리 체제주가 되는 것을 호주 정부가 승인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큰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한 주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우주 항공주 같은 경우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 상장 추진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개별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향후 스페이스 X의 특수학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벤츠의 2조 규모의 중저가 전기차 모델형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런 관계로 향후 코스닥 시총 1위 그리고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큰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 악재에 의해서 지난주에도 그 한올 바이오파마 파트너인 이뮤노반트가 권리 반환을 논의 중이라는 악재가 나왔고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약세가 2주 연속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내 업종별로는 올해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들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는데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6.3% 상승한 철강 금속, 그리고 5.6% 상승한 비금속 광물, 3%대 상승한 건설과 운수장비가 있었고요. 반면 하락 업종은 3%대 하락한 전기가스와 2%대 하락한 보험, 그리고 의료 종류 IT 서비스가 하락 업종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설주들이 특히나 좀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잠시 후에 약간 후반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 얘기도 해봐야겠죠.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이 폭발적인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1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보여줬고 주간 전체로 봤을 때는 외인 순매수도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환율 영향에서 거의 외인 수급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좀 무방할 것 같네요. 향후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이제 더 추가적인 외국인 순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방향성이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난주에 받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2달 만에 주간 단위로 양시장 모두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요? 네. 보통 이제 코스피가 사실 매수가 나올 경우 코스닥이 좀 약하고 아니면 코스닥을 사올 때 코스피도 약했는데 지난주는 코스피에서 8,500억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큰 매수세라고 할 수 있는 6,500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업종으로 본다면 순매수하는 업종이 코스피에서는 더 많았는데요. 최근 매도했던 업종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화학, 의약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창고, 증권업 순매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약품과 증권이 주간 단위로 계속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대부분 업종에서 순매수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건설, 유통, 제약, 비금속, 기계장비, 일반 전기전자 매수는 주간 단위로 볼 때 매일 거의 꾸준하게 나타났다 매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 봐도 코스피에서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드디어 이제 SK 하이닉스가 1등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순으로 순매수가 나타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오션이 있었습니다. 상장 이후 그리고 순매도를 계속 지속했던 계속 그래서 이름을 올렸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지난주 외국인 드디어 527억 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또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 순매도 금액이 좀 축소되면서 이제는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이번에는 좀 상반되게 나왔다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클로봇, 에코프로 BM이 순매수 상위권 종목이었는데요. 에코프로는 2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D&D 파마텍, 로보티즈, 알테오젠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매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알테오젠이 2주 연속 상위권 3위 안에
지금 순매도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난 한 주의 특징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그대로 바로 또 SK하이닉스가 외인 순매수 완전 탑 클래스를 기록을 했네요. 특히나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거의 6%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되게 호재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1.7% 하락을 했죠. 이 엔비디아가 3%대, 브로드컴이 11%대. 핵심은 이 AI 관련 수익화가 좀 오래 장기화가 될 수 있다. 이게 논란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SK하이닉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추석 연휴 이후에 9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 순매도가 나온 이후에 네.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주간 단위 순매수 전환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많은 재료들이 나온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료가 좀 혼재했었는데 긍정적인 재료에 시장은 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 재료 살펴보면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의 ADR, 즉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이제 했는데요. 네. 만일 ADR이 이제 발행될 경우에는 미국 내 뭐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롱숏 전략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정 펀드들이 또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서 사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마이크론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만일 ADR이 이제 미국에 발행이 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는데 네. 투자 측에서는 답변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 답변 이후에 추가적인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재료가 정부가 이제 반도체 산업 금산분리 완화하고 있는데요. 금산분리가 사실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수리를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예외 조항으로 첨단 산업에 한해서 지주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해서 반도체 회사에게 설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지주사 SK의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가 국내 자회사를 둘 때 현재는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게 규정인데 네. 이걸 완화해서 50% 지분까지도 완화되면서 이제 외부 자금 유치나 타 기업과의 합자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투자에 긍정적인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 발간된 리포트 모두가 SK하이닉스의 4분기 어닝이 지금 컨센서스를 한 10% 이상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점을 공지한 점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재료도 있었는데 내년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가는 HBM4의 대량 양산 시점을 원래는 2분기 말로 내년 잡았는데 이게 연기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결국 아무래도 이제 판매 단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HBM4의 본격적인 매출 시점이 연기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추정치가 조금은 변경, 조정,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또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나왔죠. 지정하면서 이제 22일까지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반등하려면 미국 내 어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이 순매수가 확실하게 순매수 전환된 것이 확인되어야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 수급이 나빠질 수 있는 투자 경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수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위해 매매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뭐 매수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외인 포지션이 중요하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수율 상향 소식이 계속 꾸준히 들려오고 또 내년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은 114% 증가가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좀 조금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레거시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 상승에 더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또 HBM 공급이 내년에 상당히 더 크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4분기
한동안에 지금 5조 3천억 원 순매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조정 시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그리고 건설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코멘트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네. 특히나 좀 원전이 묻은 건설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12월 들어서 건설주 상승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12월만 지금 건설주 업종 지수가 12.1%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6.1% 상승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원전에 대한 재관심, 그리고 내년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그리고 내년 실적이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네. 먼저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내년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투자한 자금 7,500억 달러 중에서 일부를 원전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다라고 해서 원전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운영 보수까지 가능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내년 전국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은 현재 지금 경기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높아지면서 내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가장 미분양이 심했던 대구 지역이 내년 하반기 가격 반등이 높을 것으로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면서 내년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택 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년 건설사 수익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업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사장이 감소되고 또 원재료비 가격 하락, 여기에 인건비 안정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세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크게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은 원전 건설주에 대한 지속적 보유 가치과 더불어 최근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에 대한 중장기 관심을 가지기 좋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원전 관련해서 현대건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주택 시장이 좋아지는 거와 성장성을 보신다면 HD 현대산업개발과 그다음 GS건설은 최근에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않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좀 시작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는 GS건설 정도는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자면 건설주 관심 종목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까지 GS건설을 좀 중장기적으로 호흡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번 주 월요일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지난주 코스피는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이 나스닥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살짝 우리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